예, 뭐 명예 교수는 아니고 백수죠. 예,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따로 그 강의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요 동영상을 시작할 때 한번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예, 세 편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선양. 그 법률적 의미와 근거는 법무부령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자가 자신의 사상을 버리겠다는 성명서나 감성록을 제출하는 것이 선양의 형식이었다. 전양 제도의 기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5년 일본은 반정부 활동을 하는 공산주의자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단합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한다. 이 법의 위반자에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상을 버리고 비합법 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시작된 것이 사상전양. 1931년 사상전양 제도를 공식화하고 일제 말기 그 강도를 높인다. 일본 패망과 함께 전양 제도도 사라지지만 분단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전양 제도가 등장한다. 좌익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때부터 전향하지 않은 좌익수들은 차별 대우를 받기 시작한다. 형편없는 식사량이 위법 사항은 아니었다. 모든 수용자는 범죄의 정도와 개선 가능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 비전향 좌익수들은 급 외인 B급으로 분류, 일하는 것이 금지되고 누진 선수를 받지 못해 결국 가석방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전향을 하면 C급으로 올라가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된다. 급의 판정을 받은 비전향자들에게 식사량과 같은 차별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지내온 1972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시골유신의 출범, 남북 비전향 좌익수에 대한 법적인 차별과 단합으로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1973년) 남아있던 비전향 좌익수는 400여 명. 이들 앞에는 강제 전향 공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73년 여름, 강제 전향 공작이 등장한 배경에는 좌익수 전향 공작 전담반의 창설이 있었다. 법무부의 공개 채용을 통해 대졸 이상 학력의 교회반과 교회사가 선발되고, 이들을 좌익수가 있는 광주, 전주, 대전, 대구 교도소에 배치, 교목과장을 반장으로 교목과 지도하에 전향 공작 업무를 진행했다. 흉악범이나 폭력 전과가 있는 재수자들의 살인적인 고문이 시작됐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흉악범을 2사람, 3사람 정도 방에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씩 집어넣는, 이것으로 전향을 안 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다 전향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명이 일과가 끝나면서 그냥 무시무시한 공갈을 넣고 가는 거죠. 내일 만약에 너 아까 전향한다고 했다, 내일 만약에 딴소리하면 진짜 죽여버리겠다, 물 먹이고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유리 조각 가지고 있는 거, 숨겨놓은 거, 이걸 가지고 손목을 끊었죠. 몸에 유리 조각으로 유서를 새겼습니다. 200자 정도. 몸에다가 새겼습니다.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고. 그냥 죽기 억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향할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했고, 무엇보다도 가족하고 같이 살고 싶었고, 밖에서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저로 하여금 전향을
하지 않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테러를 하고 굉장히 그 비열한 방법으로 저하고 어머니를 갈라놓고 서양 공작을 한답시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는 힘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니라 얼마나 이 비열한 짓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일을 가느냐, 이것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후보자는 지금 사회주의자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모른다. 너는 기상식봉자 아니다. 그 말에 그렇게 힘드십니까? 서울 타워 호텔 본관 대통령 후보 사상 검증을 위한 대토론회. 이 지구상 유일의 분단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의 사상과 통일, 안보, 대북 정책에 대한 이 토론은 후보당 70분씩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상 검증, 저는 사상으로 의심받을 한 일이 없고, 만일 조금이라도 얘가 사상이 이상하다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6번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에 저는 판사로 인관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의 경제학이 그 당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위 법안회의가 있을 때는 그야말로 그건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뭐 철저하게 다스려야 되고. 대통령님이 본인 목소리 듣겠다라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사 제목이 뭡니까? 의료계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국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박수가 나오던 순간 방청석 한 곳이 웅성거립니다. 한 졸업생이 일어서 고함을 지르자 비슷한 졸업가운을 입은 다른 남성들이 곧장 달려듭니다. 졸업생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입니다. 이들은 학생을 밀어서 넘어뜨린 뒤 몸을 들어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7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학생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입도 틀어막혔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마주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것도 잠시. 뒤돌았던 윤 대통령을 향해 강 의원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곧이어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입을 막고 끌어냅니다. 저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문재인 이후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자살 특공제라고 하셨죠. 예, 그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당시 행동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반 식민지에 국적이 일반으로 돼 있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오늘 이야기의 그 뭐라고 할까, 약간 워밍업의 생각거리에서 그 동영상을 3개 뽑아봤습니다. 제가 따로 오늘 뭐 발표할 PPT나 이런 거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여기에 나왔던 주로 소재, 제가 이제 쓴 책의 주요, 아마 제 책이 너무 두껍고 돈이 비싸가지고 아마 다 보신 분 안 계실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조금 이제 책에 어떤 내용을 썼는가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책이 너무 두꺼워요. 읽기가 좀 부담스럽고 돈도 좀 비싸요. 36,000원.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제가 우리 여기 이재동 변호사가 쓴 책은 재밌다고 제 와이프가 팬이 됐는데 제 책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겉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왜 쓰냐고 지금.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마누라한테 구박 당하고 있어요. 이건 육서잖아요. 예, 하여튼 뭐 우리 제 동료인 조효재 교수가 또 그 재미있는 책은 에세이지 하룻밤에 한강을 10번 건넜다 같은 게 재미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뜻이 있는 곳에 그다음 뭐예요? 일이 있다. 돈이 없다.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뜻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책을 써도 돈이 안 됩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썼지만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이런 책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한중경이 그나마 또 문재인 정부 때 안병우 위원장님이 이제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한국학 총서 작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필자에게 영수증 첨부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몇천만 원 주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5년 동안 쓸 수가 있었어요. 출판사도 요즘 저런 책 내는 출판사 없습니다. 출판사도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내게 됐고요. 제가 이제 여기 뭐 우리 시월학 유족 최영 선생님도 오셨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학살 문제나 민간 학살 이런 거 좀 하다가 쭉 숙제거리처럼 남겨뒀던 작업 하나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6.25 때는 죽였고 6.25 끝난 다음에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진짜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숙제로 있다가 그걸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 제 책 말씀드렸는데 전 대한민국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 책 전쟁과 사를 이룬 사람하고 일제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약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일종의 탄생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 6.25 전쟁을 통한 한국 사회의 그 탄생의 과정을 봤다면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지탱되어 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 반공체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반공체제의 기둥이 결국은 이제 이 사상 통제인데 이 사상 통제는 일제 식민지의 유산인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향제도.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그거는 유산인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글로벌 반공체제의 일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하고 다르지 않다. 단 미국에서 일어난 거는 여러분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겠지만 사람을 해고시키고 자리에서 쫓아낸 정도의 그 통제라면 한국은 그냥 직접 죽이거나 아니면은 두들겨 패서라도 억지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친다는 걸 선언하게 만들거나 그 차이 정도다. 근데 그걸 빼면은 사실은 그 반공주의 본산인 미국에서 일어난 일하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다르지 않은 점을 뭐 이렇게 주장으로 하기보다는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저같이 직업적인 이 연구자들은 방법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100개, 1000개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걸 하나를 확 보여줌으로써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이제 방법론, 일종의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에서의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으로서 저는 전향 문제를 주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좌익수들에 대한 이 폭력적인 전향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게 보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깡패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두들겨 패서까지 억지로 전향을 시키게 하는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 한국의 지배구조, 그 지배구조는 그 아주 극소수의 좌익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상검증에 6시간 한국논단 그 앞에 나와서 난 사상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대통령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대중은 좌익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게 그 리추얼, 그 절차가 중요했을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걸 온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넘어야 할 정책의 선은 여기까지야. 당신이 넘어야 될 정책의 리미트는 여기까지야. 이걸 넘으면 당신은 사회주의자야. 예. 어쩌면 그게 아닐까요? 그걸 위한 온 국민 교육용으로 한 것이지 초점은 김대중, 김종필 이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이 사상 통제에서 던진 질문은 역사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이지만 동시에 어쩌면 문학적이기도 합니다. 인문학의 영역을 넘나드는 건데 아까 서준식 선생 인터뷰 잠깐 보셨을 거예요.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았던 그 힘은 사상 때문이었나? 이 이야기를 잠깐 하죠. 서준식 씨가. 저게 철두철미한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전향을 거부했나? 아닐지도 모른다. 뭐냐? 도저히 자기는 전향을 할 수가 없었다.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저쪽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왜 안 줬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전향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서준식 씨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인간에게? 이 인간이란 뭘까요? 끝까지 저렇게 두들겨 패서 거의 죽음에 이렇게까지 가면서도 전향을 거부하게 하는 것은 철두철미한 사상적인 투철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도저히 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저는 문학의 영역이라고 철학의 영역으로 가는 것인데 그까지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질문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고 제가 질문만 던집니다. 던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던진 질문은 두 가지인데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치지 않은 사람을 저렇게까지 두들겨 패서까지 억지로 전향을 시키려고 했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했는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전향을 거부했을까? 이 두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인데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보면 당연히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일제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또 이런 제도와 비슷한 거를 실시했던 중국이나 북한을 보게 되고 타이완을 보게 되고 근데 그 정도까지 제가 넓게 전 세계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이 전향제도는 그 정점이 73년입니다.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도 73년 8월입니다. 73년 8월에서 75년 그 사이가 그 폭력적 전향 공작의 대표적인 그 시기였고요. 지역은 대구 형무소 포함입니다. 그 당시 아까 여기 나왔던 서준식 씨의 형인 서승 씨가 대구 형무소에 있었습니다. 이 얼굴에 이제 그 화로에 해가지고 망가진 데가 대구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주로 대부분 지역은 대전이고요. 대전에 제일 많았고 광주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왜 박정희는 73년 그때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깡패들을 말하자면 독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밤새도록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고문을 해서라도 전향서를 받아내려고 했을까? 그 시점에. 그런 질문. 그리고 그게 꼭 박정희뿐만 아니라 이승만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포로수용소부터 시작이 되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국민보도연맹 49년도부터 시작합니다.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전향을 선언하고 하면은 보도연맹으로 가입시킨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전향 자기 과거를 반성하게 하는 글을 계속 쓰게 하다가 6.25가 터지니까 다 죽였단 말이에요. 전향을 선언한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포로수용소에서 이제 잡혀온 이른바 그 인민군 포로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런 김수영 시인처럼
그냥 뭐 이렇게 그 의용군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포로수용소에 이제 전향을 들게 패면 전향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포로수용소부터 시작된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2009년인가요? 제가 책에 썼는데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 안 나네요. 강영주 씨가 마지막으로 이른바 보안관찰을 해제하는 명분으로 그 말하자면 준법사약서, 그러니까 전향서가 아니라 준법사약서를 쓰지 않아도 보안관찰에서 해제되는 게 법적으로 확인되는 게 2009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향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건 2009년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준법사약서를 요구를 했고요. 예, 그렇게 쭉 이제 역사가 오게 되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전향이라고 하는 제도는 일본에서 치안유지법에서 이제 치안유지법에서 살다가 이제 추록한 사람들, 추록은 했지만 현행범은 아닌 사람들, 현행범은 아니니까 이 사람들 잡아가둘 명분은 없는데 행정명령으로 이 사람들을 묶어뒀다가, 그동안 조선 사람들은 사상보국연맹 같은 대화숙 같은 형태로 독립운동가들을 묶어놨다가 태평양 전쟁이 발생해서 미군이 만약에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제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군은 본토에 지상군은 상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는 전향 문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으로 이제 학살을 했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자 입장에서, 야, 그럼 일본은 뭐 왜 이런 제도를 사상범들에게 고안을 했을까? 이거를 제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더 깊이 추적하지는 않았어요. 과거의 천주교인들에 대한 이른바 그 개종, 십자가 밟기, 침뱉기, 이 과정, 17세기에 있었던 포르투갈 신부들에 대한 그 과정이 20세기의 전향제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17세기에 있었던 전향은 소설로 나왔죠.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슈자쿠. 예.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거기에도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시에 일본의 권력은 이 신부들을 전향시키려고 했을까? 그게 정말로 이 사람 내심에 전향했다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심의 전향보다는 전향했다는 그 상징, 표식, 의미화, 이게 중요한 것일까? 그 소설에도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20세기에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은 왜 정말로 사람의 내심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 박정희는 왜 그렇게까지 전향을 시키려고 했을까?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명백해요. 왜냐하면은 이 장기수들은 대체로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빨치산 출신이고요. 한 부류는 이북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입니다. 이분들이 4.19 터지고 나서 감형이 됩니다. 무기에서 15년, 10년을 감형이 되고 15년 형 받은 분들이 73, 4, 5년에 추록을 하게 돼 있어요. 추록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말하자면 자기 전향을 하지 않고 나오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마 중정에서 기획을 해서 전향을 시킨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박정희는 정말로 이 사람들, 그 당시에 400명 정도의 비전향 수, 그 중에서도 추록한 사람들 기껏 해야만 한 100명도 안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그 당시에 나이가 이미 연령대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50대 정도고, 특히 공작원들은 남한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족들이 완전히 가족에서는 그 잊혀진 존재이거나 아예 그 도대체 뭐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쫄딱 망했다 해가지고 만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을까? 이 사람들이 추록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 근데 이거 박정희를 제가 인터뷰할 수도 없고요. 중앙정보부장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고 그냥 과정을 가서 추적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제도를 쭉 생각하다 보니까, 야,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지? 북한은 어떻게 했지?
대만은 어떻게 했지? 이런 게 관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중국이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교화, 인독트리네이션, 그러니까 사상 주입이죠. 이제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당신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본주의 물을 빼겠다. 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너를 이제 이 말하자면 사회주의에 충성을 바치는 인간으로 만든다. 이런 과정으로, 그것도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들겨 패가 고문하는 폭력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감옥에 수감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교화를 한다는 것도 폭력은 폭력인데 그 사람들은 전향이라고 하지는 않고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표현을 해요. 대만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제가 10월 달에 이제 대만을 가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보려고 하는데 리다오 녹도라는 섬에 거기다가 아예 장기수들 그냥 거기다가 풀어놓고 거기서 그냥 뭐 양계를 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집을 짓고 놀든지 너들끼리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 대신에 너들 밖에 못 나온다. 우리 식으로 막 유배지 비슷한 거죠. 유형을 살리는 것인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왜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의 이 전향서입니다. 전향서를 요구를 해서 내가 전향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동료들 앞에서 전부 다 이야기하게 만들고 대북 방송까지 나 이제 누구누구 이제 난파된 누구누구인데 나 이제 전향했어라고 이제 저 휴전선에다가 대북 방송을 하게 만들고 동료들 앞에서 전부 다 선언하게 만들까?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하면서 이 책에 그런 100%의 제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권력의 작동 과정을 이걸 통해서 저는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검증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정말 이 사람이 위험한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위험한 사회주의자의 전향 선언 자체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전향 선언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교육 효과 혹은 그 주변 사람들과 온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나는 혹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의 일종의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법하는 분들하고도 이제 결국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국에서 과연 그러면 원래 헌법에서부터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사상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는 뺐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설도 있으나 사상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체제가 이 말하자면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의 허용 범위를 일정한 정도 테두리 치고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즉 예를 들면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금융실명제 같은 것조차도 토지 공개념조차도 혹은 복지국가조차도 이걸 넘어섰을 때는 너희들은 사회주의자야 라고 하는 것을 테두리 치기 위한 체제의 하나의 전체적인 기획, 그걸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 나왔다기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이 사상 전향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이 존립하는 이유는 정말로 친북적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국가보안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기 검열하게 만들게 하는 게 목적일까?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정치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표현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는 일종의 제 식으로 표현하면 부드러운 전체주의가 한국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자기 조직에서 혹은 국가에서
충성을 바치게 만들고 그 충성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기 검열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체제의 유지의 한 메커니즘으로 사상 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향 문제 말고 그 다음 여기서 주로 봤던 것은 요시차린 사찰과 감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에 있으면서 봤던 자료가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운동 자료들도 좀 참고를 했는데 80년대에 사상범 정도는 아니지만 반정부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은 전향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전향의 대상인데 국보법 아닌 사람들의 그냥 보통 이렇게 단순 시위 가담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찰하고 감시를 했는가. 이 사람들을 말하자 학교에 복교를 시킬 때 이정우 선생님 그 교수로 계셨으니까 아실 수도 있는데 87년 이전에 그 일부 자료가 이제 남아 있어가 제가 봤는데 예를 들면 무슨 제적됐다가 복교할 때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을 만나가지고 면담한 다음에 이 학생이 앞으로는 이제 열심히 학업에만 충실하면서 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보증합니다. 지도교수 사인. 이런 자료들. 그래서 일종의 전향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체제에 말하자면 모범적인 학생, 모범적인 생활인이 되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 사회에 복귀시키는 이런 과정을 이제 쭉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감시국가, 사찰국가, 이 전향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주로 87년 이전을 주로 제가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동영상 보셨겠지만 이틀막 사건. 근데 이틀막 사건에서 보여진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부드러운 전체주의라고 할까? 그런 것은 왜 이런 보수 정권이 등장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부활하는가? 그런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기본권을 전제로 하는데 과연 모든 근대 국가는 이런 식의 완전한 정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이런 질문을 저는 좀 더 던져봤어요. 연구자로서 던져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87년 이전까지는 우리는 국가 권력에 의한 통제가 핵심이었다면 87년 이후부터는 국가가 아니라 어쩌면 기업, 자본에 의한 통제가 중심인 사회로 이제 이렇게 이행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날 지금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한국과 거의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 최근에 그 팔레스타인 전쟁 가자 아실 텐데요. 그 데모가 일어난 학교가 많죠.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하고 UCLA 이런 몇몇 대학들이 있는데 UCLA 대학의 시위 장면 혹시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80년대 경찰들 학생 데모 진압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대표적인데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그 텐트 지금 거기 주로 성경에는 뭐냐 하면은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걸 텐트를 못 치게 하는 이제 이 과정인데요. 이 텐트를 치려고 하고 거기 시위대에 나갔던 학생들의 명단,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처벌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바로 이사회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이사회에서 그 이사회에서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사회 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자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장학금도 내고 하는데 그 이사회 사람들이 이런 당신들 말이야 학생들 이런 식으로 처벌 안 하고 계속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그 연구기금 계속 줄 의향이 없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당신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학생들 나오면 나중에 이 학생들 그 졸업했을 때 이 사람들 취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그게 결국은 어쩌면 아까 이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보다도 더 무서운 입틀막일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전형적인 미국식 방식인데 사실은 미국식 방식의 사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어쨌든 공권력에 의해서 직접 뭐 사람에게 뭐 감옥에 집어넣거나 전향을 하거나 두들겨 패거나 하는 방식보다는 자본에 의한 그 통제고, 여러분 스콧 니어링이라고 하는 분 아실 텐데요. 스콧 니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915년에 당시에 대학 교수에서 잘리는데, 그때 잘린 명분이 바로 이사회에서 그 대학의 기업이 경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잘리게 돼요. 니어링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야 인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이른바 생태적인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이 니어링 같은 한국에서 환경주의자로만 알고 있는데 아주 레디칼한 사회주의자예요. 중국 혁명도 찬양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자기가 미국 사회라고 하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게 바로 대학 교수 잘린 것,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 사회에서 자기를 해고시킨 과정. 해고시킨 과정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자본주의 미국은 공권력에 의해서 무슨 FBI나 CIA가 직접 막 붙잡아서 사찰하고 물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종의 기업이라든지 시장의 방식으로 사람의 어쨌든 그 표현이나 혹은 뭐 꼭 사회주의 지향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던 나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펜하이머, 여러분 영화 보시는데 오펜하이머가 사회주의, 한때 공산당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이제 핵 개발하고 할 때는 이미 그런 식의 공산주의 사상은 버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결국은 계속 걸러내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어쩌면 더 촘촘하게, 미국 사회는 촘촘하게 사람들을 국가 권력, 공권력이 저 멀린 공권력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촘촘하게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런 체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사상 통제는 이제 일본이 고안했던 전향이 이제 2000년 한 10년까지 유지가 되었고, 그 이후의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의 일종의 이제 반공주의,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압력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정희 때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반국가 세력이 압력한다는 표현을 썼고, 이런 식의 방식은 7, 80년대 방식이지만 실제로 그럼 그것이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이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는 어떤 걸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보다는 어쩌면 지금의 이제 젊은이들, 20, 30대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기 제가 쓴 내용은 한 개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내고 나서 청년들하고 몇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읽어본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 맞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너 혹시 기업에 취업하러 면접 보러 갔을 때 천안함 문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면접관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래?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확실히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래.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그 조용한 묘사 예를 든 거 그겁니다. 이 머리 좋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거 북한 소행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 소행이 맞습니다. 우리가 너는 그 확실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면접관이 확인시켜 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이 조직에서 살아남는가. 이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의 일종의 그 사찰 혹은 자기검열, 사상통제라고 하는 체제는 어느 정도는 과거에는 소수의 아주 극단적인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무자비한 폭력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훨씬 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어쨌든 대충 제 이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고, 읽어보시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거리들이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앞 에피소드는 저는 사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려고 한 계기는 이제 제가 2000년에 전쟁과 사회라는 책을 썼지만 그보다 훨씬 10년 전에 88, 9년에 장기수들이 많이 추록을 했거든요. 장기수들 추록할 때 이분들을 하고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인터뷰에 나온 서준식 씨가 그때 이제 88년, 9년에 이제 그때 그 가석방 사회안전법 그 투쟁을 하면서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면서 이제 보안관찰 이 제도로 바꾸면서 이 사람이 추록을 했는데 추록하면서 나의 반사회안전법 투쟁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그때 89년에 그 책을 읽어보고 이거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당시에 깊은 지식은 없었지만 야 이게 그냥 이 사람의 그 몇 사람의 장기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하고 뭔가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생각을 그때 89년 정도 했었고 89년, 90년에 이제 이분들이 추록을 30년 이상 사는 분들 추록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제 대부분 송환해서 이북에 올라갔죠. 이북에 올라갔고 여기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인터뷰한 분은 한 5분인데 실제로 지금 장기수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한 그 정도가 대구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광주에는 거의 다 돌아가셨고 하여튼 서울에 지금 그 나눔의 집에 한 5분 살고 계세요. 그분들 대체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옛날에도 이분들 인터뷰 기록도 보긴 봤는데 다시 지금 생각을 알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도 했고 한데 이분들이 추록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30몇 년 동안 그 전향을 거부하면서 감옥에서 살게 했던 힘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80, 90년대 이 무렵에 보면 이분들이 이미 추록한 이후에도 이미 감옥에 산 기간 이상을 이미 대한민국에서 살았어요. 여기 인터뷰에 나오던 이제 서준식, 서성 이 두 분의 이 형제는 일본에서 자랐고 유복한 환경이었고 이런 분들인데 당시 70년 일본보다 훨씬 못 사는 후진국과 한국에 와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거는 퀘스천 마크로 남았어요. 그래서 서준식 선생님은 지금 일체 두문불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만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야기는 안 하고 서성 선생님은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이 학문의 영역보다는 문학의 영역에 가까운 것인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거꾸로 이렇게 대부분 김문수 씨처럼 저렇게 전향한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조금 더티하게 전향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볍게 전향한 사람도 많죠. 뭐 우리 저 같은 사람도 저야 뭐 원래 사회주의자도 아니었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약간씩 길들여지잖아요. 이렇게 그 단맛에도 약간씩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다 이 옛날에 뭐 학생운동을 약간 걸쳤거나 이런 사람들 조금씩 다 이 체제 나름대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 살아가는 것인데, 예.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전향은 자발적 전향을 유도하는 체제이고 사회주의에서의 전향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전향을 시키는 방식인데 그렇게 본다면 어떤 체제든지 거대한 전향의 체제인 건 맞아요. 체제의 생각을 달리하는 분을 그 체제로 끌어들이는 그 거대한 전향의 체제인 건 맞는데 그렇게 본다면 국가라는 게 과연 아주 마지막 질문인데 국가라는 게 과연 인간에게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까? 이 질문까지 저는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한 국가에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허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쓸 마지막 단계에서 문학평론하는 제 친구이기도 하는 김명인이 이제 김수영 선생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했죠. 남로당원 김수영을 위하여 해가지고 김수영 씨가 남로당원이었고 2번 전향. 한번 의용군에 갔다가 전향했다가 또 계속 2번 전향을 해서 4.19 때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온 시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때 공개하지 않은 시가 있죠. 그것도 이제 그 사모님이 가지고 있다가 몇 년 전에 나온 것인데 그 유명한 시 있죠. 김일성 만세.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된대. 이거 한마디만 허용하면 한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인데. 근데 이 시를 공개를 안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사모님이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몇 년 후에 그렇다고 김수영은 그럼 사회주의자였나? 아닐 겁니다.
아마 김수영은 어쩌면 강자 레디칼한 자유주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남로당원이었기도 하고 전향을 했다가 또 두 번씩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어쩌면 레디칼한 자유주의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가 쓴 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뭘 말해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뭐 하여튼 뭐 제가 이 책에서 그런 뭐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는 다 안 했고, 이 책은 그냥 드라이한 역사사회 학술서에 가까운 책인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런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와 결국은 저는 한국이 큰 이 자유주의의 틀을 우리가 용인하되 자유주의에서 원스텝 더 올라가서 사회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권리로 한 발짝만 내다르면 곧바로 칼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분단체제 때문이긴 한데, 그럼 분단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한가? 자, 한 원스텝 분단체제 하에서 복지국가는 불가능한가? 이 질문일 수도 있겠고, 그럼 분단체제 하에서도 우리가 한 단계 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뭘까? 이제 이런 질문까지도 약간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약간 던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국가주의 전통이 매우 강한 나라, 유럽과는 달리 시민사회보다는 국가가 굉장히 힘이 센 나라, 이런 나라에서 과연 자유권 혹은 시민적 자유 혹은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면서 생존 가능한가? 정권을 넘어서는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들을 쭉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는 뭐 두서가 없지만 책을 읽어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두꺼운 책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더 많은 분들 시간을 뺏기 위해서 쓴 건 아닌데 그냥 제 나름대로 숙제 하나 한다 생각해서 책을 썼고, 또 이렇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뭔가 아픈 부분을 뭔가 하나 건드려야 되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다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정도까지. 고맙습니다.